네. 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대단원 5단원 시장경제와 금융이라고 하는 그 대단원의 내용을 모두 다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 금융설계 내용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 몇 가지 단계로 변하게 되는데, 자 그거를 자 생애주기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생애주기에 따라서 우리 삶의 각 단계의 모습이 각각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이제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소득이라는 걸 기준으로 생애의 단계를 나눠서 아동 청소년기, 그 다음에 장년기, 노년기라는 이 세 개의 단계로 자, 나뉘게 된다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기에는 자,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으므로 소비보다 소득이 적은 시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장년기는 직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이 생기는 시기이므로 소비보다 내가 쓰는 돈보다 내가 벌어들인 돈이 더 많은 시기이다 라는 내용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 장년기 때는 자 소득에서 소비를 뺀 이제 나머지를 순저축이라고 하는데, 이 순저축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장년기 때 열심히 일을 해서 사람이 돈을 모으다가 이제 직장에서 은퇴를 할 때가 보면, 직장에서 은퇴를 해서 소득이 없어지는 시기가 되면은 이제 노년기라는 시기에 접어든다라는 내용을 배웠어요. 그래서 노년기는 직업에서 은퇴를 하여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다라고 배웠는데, 이 장년기가 끝나고 노년기가 시작되는 요 시점에서는 그동안 이제 사람이 모아놨던 순저축, 자 네, 소득에서 소비를 뺀 순저축이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생애 주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소비와 이제 소득의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함께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에는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한 자 소득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소비보다 굉장히 적다는 특징이 있었고, 자 그다음에 사람이 이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해서 소득이 생기는 요 장년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한 소득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소비보다 더 높아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장년기가 시작될 때 이 지점에서 이제 순저축이 발생한다. 자, 그리고 장년기가 끝나고 노년기가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 순저축이 최대가 된다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직장에서 은퇴를 하는 자, 노년기 때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자, 소비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소득보다 더 다시 커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형태의 이제 생애주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다라는 내용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예, 죄송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소득이 없어지는 그런 이제 노년기를 대비해서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자신의 계획을 잘 내가 생각한 그런 계획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예측하고 조정해서 이것에 내 삶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생애 주기 가운데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 같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 자, 이런 시기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목돈이 필요할지 예측하여 금융생활을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 등교 수업 때도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내가 이제 계획한 그 삶의 이제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제 내용의 그런 비용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비용들은 각각 자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예측을 해서 전생애 동안에
나의 예상 소득에 맞춰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와 저축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삶의 태도이다. 라는 내용을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동안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함께 이제 되짚어 봤고,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인의 금융 설계에 대한 내용을 끝으로 해서 우리가 시장 경제와 금융이라고 한 단어는 모두 마무리를 이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새로 배우게 될 대단원을 나가게 될 텐데, 자, 그 대단원이 어디냐면은 교과서 6단원, 교과서 대단원 6단원 사회정의와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로는 여러분 173에서 이제 201쪽에 해당하는 중단원 1단원을 함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중단원 1단원이 뭐냐? 자, 바로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대단원 6단원에서 이제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사회정의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이 사회 불평등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은 우리가 사회정의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정의라는 것이 이제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의의 실질적 기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는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정의, 자, 그리고 일반적 정의, 특수적 정의, 그리고 정의의 실질적 기준, 자,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자, 생각해보기 활동을 통해서 수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어떤 한 가지 주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부자도 거지도 동등하게, 자,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여기 밑에도 나오지만, 자, 미국의 철학자이자 이제 정치학자인 존 롤스 교수가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어떤 것이 바로 이제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인가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설정한 일종의 어떤 실험 주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기에 질문을 보면 다음 상황에서 합의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에 대해 생각해보자 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을 보면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 교수는 정의가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원칙에 의해 정해진다고 본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선험적이라는 거는 여기도 제가 이 내용을 써놨지만 뭐냐? 바로 인간이 경험하기 이전부터 존재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되느냐? 정의라는 개념은 자, 인간이 경험하기 이전부터 존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회를 꾸리고 이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고, 자,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자, 합의한 원칙에 의해 정의라는 개념이 정해진다 라고 이렇게 존 롤스 교수가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정의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존 롤스 교수는 자신의 이런 정의에 대한 이제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한 가지 철학적인 실험을 이제 하나 제시를 하는데, 그 실험이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는 실험이다, 이렇게 알아놓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의 베일이라는 실험은 뭐냐면 지금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이제 여기에서 중단을 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태어날 것을 가정하는 실험이에요. 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원칙을 도출해낼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실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의 베일이라고 할 때 이 사용되는 이 베일이라는 용어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신부가 이제 결혼식을 할 때 쓰는 그런 면사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면사포 같은 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베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일을 쓰게 되면은 앞에 뭐가 있는지 사실은 잘 보이지 않아요. 이제 이거는 뭐 베일이 이제 뭐 투명하게 나왔으니까 뭐 그렇다고 쳐도
자,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베일이라는 것을 이제 쓰게 되면은 앞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의 삶을 중단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자신의 위치나 입장에 대해 전혀 모르는 마치 베일을 쓴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자, 그 상태에서 개인은 자신의 출신 배경, 사회적 위치, 재산 규모 등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새로 태어나게 되면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날지, 어떤 외모, 어떤 신체 조건,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이제 지능 이런 거를 가지고 태어날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맞춰서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지의 베일이라는 것은 자, 어떤 장치이냐? 이제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다음에 어떤 재산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날지 전혀 알 수 없게 만드는 장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이익에 맞춰서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을 막는 그런 이제 장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존 롤스 교수는 이 무지의 베일이라는 이 장치를 통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의의 원칙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롤스 교수가 주장한 이 정의의 원칙이 자, 어떤 원칙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 다음 내용을 계속 공부해 보면서 함께 또 이제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존 롤스 교수는 이제 다음 내용에도 또 나오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내용을 보시고 존 롤스 교수가 이제 무지의 베일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어떤 정의의 원칙을 이제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기 활동을 통해서 정의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합의한 것이다.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의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사회에서 정의라는 것이 왜 요청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소단원 1단원, 그래서 정의의 의미와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를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정의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자, 정의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정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정의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개인적인 차원의 의미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의는 개인이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규범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른을 공경해야 되고,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고, 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규범들이 있는데, 자, 그런 규범들을 통틀어서 개인이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가 바로 정의의 의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인적 차원의 정의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정의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개인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고 이 사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그런 도리, 사회를 최대한 이제 사회를 최대한 공평하고,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제 그들이 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합당한 그런 이제 대가를 지급하는 그런 공정한 도리가 바로 이제 정의라는 것의 두 번째 그런 이제 의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라는 거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차원의 정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개인이나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사회가 이제 존재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이제 정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의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치열하게 고민을 해온 그런 주제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밑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동서양의 그런 철학자들이 옛날부터 정의라는 그런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유교, 동양에서 이제 그 고대 사회, 동양의 이제 고대 사회에서 정의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생각했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양 이제 고대 사회의 가장 이제 지배적인 사상이 유교라는 사상이었는데, 이 유교라는 사상에서는 정의를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느냐? 바로 의로움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옳음이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의로움, 즉 옳음을 정의로 이해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를 창시한 분이 이제 공자님인데, 이 공자님은 정의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셨냐? 바로 이익을 보면은 의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네 글자로 하면은 견리사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자로 이제 설명을 하면은 견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볼 견자입니다. 그 다음에 리자는 이로울 리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사자는 생각할 사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의자는 옳을 의자예요. 그래서 견리 사이의 그 의미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 사람이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봤을 때는 그 이로운 것을 바로 이렇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로운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라는 사상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이로움, 이제 사람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교의 정의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 유교의 정의에서 이제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 나오는 개인이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약간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정의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에 반해서 이제 서양의 이제 고대 철학자들의 그런 이제 저서를 서양 고전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서양 고전에서는 정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자, 바로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양의 공자님처럼 이제 서양의 여러 철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고대의 그런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들 1학년 때도 저랑 같이 이제 그 함께 살펴봤었던 그런 철학자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바로 자기에게 합당한 몫이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이제 서양 고대 철학자들의 정의는 유교에 비해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유교에 비해서 서양 이제 고전의 정의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는 성격을 조금 더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래서 다시 정의하자면 서양 고전의 정의는 조금 더 사회적인 그런 사회적인 정의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유교의 정의는 이제 개인이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 그리고 서양 고전의 정의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는 성격을 조금 더 강하게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서양에서 이제 고대 시대에 정의라는 것을 어떻게 개념 지었나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고, 자, 여기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은,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정의라는 것이 어떻게 개념 지어지고 있는지,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의 정의는 여기 빈칸에 나오는 것처럼 사회정의라고 하는 그런 성격으로 많이 이해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의 정의는 사회제도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목이다. 라고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시 생각하면은 이제 그 사회정의라는 건 뭐냐? 자, 사회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또는 사회제도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왜 현대사회에서 사회정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냐? 자, 바로 현대사회는 과거보다 사회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졌고, 그 다음에 가치 배분을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 근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아,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그러니까 사회 정의가 왜 필요하다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현대 사회는 과거 사회보다 굉장히 복잡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회보다 살아가는 사람의 숫자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사회 구성원들의 출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는 과거 사회보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걸 해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과거 사회처럼 뭐 왕이나 아니면 지배계층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사회가 된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문제, 또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이제 배분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면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그 다양한 그런 환경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런 이제 사회적인 가치를 배분을 해야 사회의 말썽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정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리고 사회 정의라는 것이 사회 제도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덕목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어떤 뭐 이제 벼슬자리라든가 이런 게 뭐 왕과 친한 사람 아니면은 이제 왕의 뭐 친척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이제 벼슬자리 같은 거를 줘도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높으신 분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냥 다 이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이제 뭐 벼슬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 관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관직 같은 거를 이제 국가 지도자의 뭐 친구들 아니면 국가 지도자의 친척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뿌려준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겠죠. 아니, 저기 이제 국가의 관직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학식이나 능력으로 뽑아야지 국가의 이제 지도자랑 친하거나 아니면은 국가의 지도자랑 혈연 관계에 있다고 이런 관직을 이제 나눠주는 게 말이나 되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현대 사회는 굉장히 어떤 가치를 배분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최대한 많은 그런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그런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의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구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배운 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정의라는 개념이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개념 지어지는가를 구분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크게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크게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정의는 뭐냐? 바로 공익을 지향하는 법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법을 따르는 게 정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바로 공익을 지향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다 사람들이 이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정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제 그 최대한 많은
그런 공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진 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 정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법이 일부 이제 지배계층 또는 이제 기득권의 이익에만 이제 기여를 하는 법이라면은 이거를 따르는 것이 정의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공익을 지향하는 법을 따르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일반적 정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정의한 특수적 정의는 크게 또 이제 나눠서 보면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의는 교정적 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배적 정의, 세 번째는 교환적 정의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교정적 정의는 뭐냐? 바로 누군가가 타인에게 손해나 이익을 줄 때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정적 정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눈에는 눈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이제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이제 옛날에 이제 고대 사회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그 법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함무라비 법전에서 이제 규정한 바에 따르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손해를 끼칠 때, 그 손해만큼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범이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격언이 바로 교정적 정의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그런 이제 격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도 이 교정적 정의는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이 교정적 정의가 적용되고 있느냐? 바로 이제 범죄자를 처벌하는 그런 법정에서 이런 교정적 정의가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많은 손해를 끼칠수록 그만큼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제 이익을 줄 때 이제 그만큼의 이제 이익을 또 보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교정적 정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특수적 정의는 분배적 정의예요. 이 분배적 정의는 뭐냐? 바로 각자의 가치에 따라 분배하여 공정함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자의 가치에 따라 분배한다는 게 어떤 의미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어떤 이제 직장에 취업하면은 직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죠. 자, 그래서 월급을 받아가는데 이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은 액수의 월급을 받아가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월급을 어떻게 받아가느냐? 자기가 만들어낸 각자의 가치에 맞는 그런 월급을 이제 각자 다르게 받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무거운 그런 이제 직책을 맡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를 해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월급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쉽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좀 가벼운 일을 맡는 사람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적은 그런 월급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런 사례처럼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또는 자기가 실현해낸 그런 각자의 가치에 따라 여러 가지 그런 명예, 이런 것들을 분배하여 공정함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분배적 정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분배적 정의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의는 바로 교환적 정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교환적 정의는 뭐냐? 바로 같은 가치를 지닌 두 물건을 교환하게 하여 교환의 결과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친구끼리 선물을 교환하는 그런 일을 한번 가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친구랑 생일에 선물을 교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친구의 생일날에 굉장히 이제 값비싼
뭐 이제 무선 이어폰,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이제 뭐 에어팟이나 아니면 뭐 이제 뭐 버즈 같은 그런 비싼 이제 무선 이어폰을 사가지고 친구한테 선물로 줬다고 합시다. 근데 친구는 여러분의 생일에 편의점에서 파는 5,000원짜리 그런 이어폰을 이제 사가지고 선물로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그런 그 느낌을 받게 될까요? 아, 그럼 친구가 5,000원짜리 줬구나. 나는 에어팟을 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나는 에어팟 굉장히 이제 몇십만 원짜리 하는 비싼 에어팟을 선물을 했는데, 친구는 나한테 5,000원짜리 이런 싸구려를 선물했단 말이야. 이거는 뭔가 조금, 공평하지 않은데? 내가 좀 억울한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억울함을 해결해주고 공평함을 실현할 수 있는 정의가 바로 교환적 정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서로 굉장히 다른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이제 서로 다른 이제 개념의 정의라는 것이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구분지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입니다. 앞선 내용에서 우리가 정의의 의미,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구분을 통해서 정의란 게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정의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의가 요청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 존엄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존엄성은 우리가 1학기 이제 인권에 대해서 1학기의 인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도 같이 이제 살펴본 내용인데, 인간 존엄성은 뭐냐? 자, 인간만이 갖는 인간 고유의 성질이다. 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높고 또 엄숙하고 또 귀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간 고유의 성질이 바로 인간 존엄성인데, 자, 요 인간 존엄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가 요청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쉬운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정의가 요청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사회의 기득권이 사회적 가치를 독점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를 막을 수단이 없는 사회가 바로 정의롭지 못한 사회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가치가 최대한 공정하게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분배가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를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바로 정의라는 것을 통해서 제공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인간 존엄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정의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정의라는 것이 요청되는 이유가 또 뭐가 있느냐? 바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서 그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의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갈등과 분열에 빠지기가 쉬워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대부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기득권이 사회적 가치를 독점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걸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자, 사회의 기득권과 사회적 약자들의 갈등이 굉장히 극심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갈등과 분열에 빠지기 쉬워요. 자, 그러면은 그런 사회는 앞으로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갈 거 없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 그런 그 뉴스 같은 걸 보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야, 내가 왜 이런 나라에 살아야 되나 라고 좀 회의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의라는 것은
어, 우리가 이제 결론을 지으면 사회 통합의 기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정의가 요청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회가 정의롭지 못해서 분열하고 갈등에 빠지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이제 전쟁에 그런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겪었었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 일본군들에 의해서 이제 수도인 이제 한양을 이제 점령당했는데 그 한양에 있던 이제 궁궐이 일본군이 아니라 이제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회에서 굉장히 억압받고 차별받던 그런 이제 노비 같은 그런 하층민들에 의해서 그런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의 궁궐 이제 그 궁궐이 어디냐면 경복궁이에요. 경복궁. 그 경복궁이 하층민들에 의해서 불탄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내부에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에 정의가 존재해야 그 사회가 잘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들이 열심히 사회를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탐구 활동을 보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정의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개념을 이제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음 격언들을 참고하여 정의란 무엇이고 이제 정의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여기 나오는 빈칸에 적어보자라고 하는 활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잘 적어보시고 그 이제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정의에 대한 격언이 각각 누가 한 말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제 구분을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존 롤스라고 한 사람은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라틴 격언, 그러니까 유럽의 이제 남부 지역, 그러니까 뭐 이탈리아, 뭐 프랑스, 스페인 이제 이런 지역을 이제 라틴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라틴 지역의 이제 격언인 정의는 모든 나라의 기반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키케로, 이 사람은 그 옛날에 존재했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예요. 그래서 이 키케로라고 한 사람이 얘기한 정의는 사람을 해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한 내용도 잘 알아놓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트리시마코스, 이 트리시마코스라는 사람도 그리스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조금 정의에 대해서 약간 조금 색다른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뭐냐면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그래서 강자는 이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바로 정의라고 한다 라고 트리시마코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탐구 활동을 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소단원 1단원 정의의 의미와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를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여기 뒤에 나오는 소단원 2단원 정의의 실질적 기준도 이 시간에 함께 나가고 싶은데, 이번 수업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맞이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첫 수업이니까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 학급이 이제 온라인 첫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제 수업을 나가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좀 이제 기운을 내 가지고 소단원 2단원 정의의 실질적 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부터 또 우리가 이제 열심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만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업 모두 마치겠습니다.